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결혼 5년 차 은지 씨의 이야기인데요. 남편 민수 씨는 결벽증이 심한 편이었다고 해요. 처음엔 깔끔한 성격이려니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깔끔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세면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씻는 시간만 10분이 넘었습니다. 은지 씨가 화장실을 쓰고 나오면 남편은 꼭 소독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갔어요. 변기 시트는 물론이고 문손잡이, 수건거리까지 하나하나 닦아냈죠. 처음엔 위생적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지 씨 자신이 더러운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의 시선이, 그 행동들이 점점 자신을 향한 혐오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잖아요.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그런데 은지 씨네 부부는 달랐어요. 남편 민수 씨는 은지 씨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습니다. 아, 나 아직 샤워 안 했어 라는 말과 함께요. 은지 씨가 샤워를 하고 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 아직 안 말랐지? 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키스는 더욱 불가능했어요. 결혼 초만 해도 가끔은 입술에 키스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수 씨는 은지 씨의 입술을 피하기 시작했죠. 입냄새 나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은지 씨는 양치를 더 꼼꼼히 했습니다. 가글도 하고 치실도 썼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갔던 은지 씨.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반대편으로 돌아 누웠을 뿐이에요. 은지 씨네 집은 항상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락스, 알코올, 살균 스프레이. 온 집안 곳곳에 소독용품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현관 손잡이를 닦았어요. 신발장도 닦고 우산꽂이도 닦았죠. 은지 씨가 만진 물건들은 특히 더 신경 썼습니다. 리모컨, 냉장고 손잡이, 소파 쿠션까지. 은지 씨가 앉았던 자리는 민수 씨가 한 번 더 소독 티슈로 닦고 나서야 앉았어요. 처음엔 그냥 깔끔한 성격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자기 물건은 대충 두면서 은지 씨가 쓴 물건만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은지 씨가 컵을 쓰면 그 컵은 따로 소독했어요. 수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은지 씨 전용 수건함까지 따로 만들어놨을 정도였죠. 부부가 밥을 같이 먹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은지 씨네는 달랐습니다. 민수 씨는 은지 씨와 같은 식탁에 앉는 걸 꺼렸어요. 나는 거실에서 먹을게 하며 자기 밥그릇을 따로 들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드라마를 보면서 먹고 싶은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은지 씨가 먹는 모습을 보기 싫어했던 거예요. 한 번은 은지 씨가 같이 먹어요라고 했더니 민수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먹는 거 보면 입맛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 씨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후로는 아예 따로 먹게 됐습니다. 은지 씨가 먼저 먹고 설거지를 한 뒤에야 민수 씨가 식탁에 앉았어요. 은지 씨 혼자 먹는 밥상은 너무 쓸쓸했다고 합니다. 음식 맛도 밥맛도 모두 사라진 식탁이었죠. 시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해봤대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저를 너무 멀리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예민한 이야. 며느리가 좀 맞춰줘야지. 은지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맞춰준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야 한다는 건가요? 시아버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네가 참아하며 아들 편만 들었어요. 신우이는 더했습니다. 언니가 좀 둔해서 그래요. 오빠는 섬세한 사람이니까 이해해줘야죠. 아무도 은지 씨 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민수 씨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은지 씨더러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민수 씨는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은지 씨에게 친절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차갑게 변했죠. 이중적인 태도가 은지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은지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더러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했어요. 손을 씻고 또 씻었죠. 향수도 뿌리고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매일 감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 요즘 향수 너무 진하게 뿌리는 거 아니야? 라며 불평했습니다. 은지 씨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점점 꺼리게 됐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된 사람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웠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죠. 남편이 시끄럽다고 할까봐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남편이 날 사랑해줄까? 그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자책과 자괴감이 은지 씨를 짓눌렀습니다. 견디다 못한 은지 씨가 남편에게 상담을 제안했어요. 우리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민수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은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가 저를 너무 멀리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민수 씨가 비웃듯 말했대요. 그게 무슨 문제야? 내가 깔끔한 게 잘못이야? 은지 씨는 더 답답했어요. 깔끔한 것과 배우자를 피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자 민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이상하다는 거야? 문제 있는 건 너지 나한테 왜 문제를 돌려? 결국 상담은 무산됐어요. 민수 씨는 자신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은지 씨더러 예민하다고 집착한다고 몰아갔죠. 은지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두려웠다고 해요. 자신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은지 씨가 친정에 갔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은지야, 너 많이 말랐구나. 많이 힘들지? 은지 씨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왜 남편이 날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은지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미 결혼한 딸이고 이혼을 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좀 더 참아보렴. 아이라도 생기면 나아질지도 몰라. 어머니의 말에 은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요? 남편과 스킨십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친정을 나서는 은지 씨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대요. 회사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민수 씨가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은지 씨는 우연히 그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사진 속 민수 씨는 여자 동료 옆에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 여자 동료의 어깨에 손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손도 못 잡게 하면서 다른 여자는 괜찮은 거예요? 다음 날 은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회식 사진 봤는데 동료분이랑 친하신가 봐요? 민수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걔는 깔끔한 애라서 괜찮아. 은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해요. 깔끔한 애라서 괜찮다고요? 그럼 자기는 깔끔하지 않다는 건가요? 민수 씨의 결벽증은 사람을 가렸습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유독 예민하게 굴었던 거예요. 그제야 은지 씨는 깨달았어요. 이건 결벽증이 아니라 다른 뭔가라는 걸요. 은지 씨는 남편의 일상을 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할 때 민수 씨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출근길 지하철이었죠. 은지 씨가 한 번은 뒤따라가 봤대요. 민수 씨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맨손으로요. 집에서는 문손잡이만 만져도 손을 씻는 사람이 말이에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과 같은 반찬을 나눠 먹고 같은 물병을 돌려 마시기도 했어요. 은지 씨와는 절대 못하는 행동들이었죠. 은지 씨는 확신했어요. 남편의 결벽증은 가짜였다고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결벽증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여전히 현관에서부터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를 보는 눈빛엔 여전히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은지 씨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이건 나를 향한 거부야. 명백한 거부. 민수 씨의 말투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너 오늘 또 그 옷 입어? 빨래 좀 자주 하지 그래. 은지 씨는 그날 아침에 세탁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너 손톱 밑에 뭐 낀 거 아냐? 좀 신경 쓰지 그래. 은지 씨의 손톱은 깨끗했습니다. 너 머리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감았어? 은지 씨는 2시간 전에 머리를 감았어요. 모든 게 트집이었어요.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민수 씨는 은지 씨에게서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너 숨소리가 너무 커. 좀 조용히 숨 쉴 수 없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은지 씨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남편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은지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민수 씨가 코를 찡그리며 지나갔습니다. 여기 공기가 탁한데? 은지 씨는 그 순간 알았어요. 자기 때문에 공기가 탁하다는 뜻이라는 걸요. 참다 못한 은지 씨가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좀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저한테 키스도 안 하고 손도 안 잡으려 해요. 같이 밥도 안 먹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은지 씨는 기가 막혔어요. 이게 참아야 할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까다로운 건 인정해. 그런데 그게 며느리 복이야. 까다로운 사람이 바람은 안 피우거든. 은지 씨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좀 더 노력하면 되잖아. 깔끔하게 하고 예쁘게 꾸미고. 그럼 우리 아들도 달라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 씨는 모든 게 자기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자기가 부족한 걸까요? 은지 씨는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집안도 더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했어요. 손은 수시로 씻었고요. 향수도 고급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너 화장 너무 진한 거 아냐? 무슨 냄새가 이렇게 강해? 은지 씨는 무너졌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었어요. 어느 날 은지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말랐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웃는 법을 잊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죠. 은지 씨는 점점 세상과 단절돼 갔어요. 어느 날 은지 씨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민수 씨 아내 되시나요? 은지 씨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그 여성은 쓸쓸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 전 여자친구예요. 지원이라고 해요. 은지 씨는 어색했지만 그녀와 마주 앉았어요. 지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지금도 결벽증 심한가요? 은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네, 정말 심해요. 저랑 손도 안 잡으려 하고. 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녀의 눈빛에 뭔가 아는 게 있어 보였어요. 은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수 오빠랑 사귈 때도 그랬나요? 지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지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랑 3년 정도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가 변했다고 해요. 지원 씨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손을 안 잡더니 나중엔 포옹도 거부했어요. 키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은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지원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저한테 계속 말했어요. 네가 더러워서 못 만지겠다고요. 샤워를 해도 옷을 갈아입어도 똑같았어요. 은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었던 거예요. 저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어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죠.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자해까지 했었어요. 지원 씨가 팔을 걷어 올리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은지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도 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원 씨는 말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상담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민수 씨가 보인 행동은 결벽증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고요. 은지 씨는 그 단어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서적 학대라니요. 민수 씨는 결벽증을 핑계로 상대방을 통제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을 더러운 존재로 느끼게 만들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죠. 지원 씨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대요. 민수 씨 이전 여자친구. 그분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해요. 은지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세 번째였던 거예요. 민수 씨는 처음엔 괜찮아요. 다정하고 친절하죠.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원 씨는 은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원 씨는 민수 씨의 패턴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민수 씨는 결벽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는 멀쩡하게 사람들이랑 어울리잖아요. 은지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진짜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반응해요. 그런데 민수 씨는 선택적이잖아요. 지원 씨는 상담사한테 들은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민수 씨 같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서 통제욕을 느껴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결벽증이라는 명분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은지 씨는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자신만 더럽다고 했는지, 왜 스킨십을 거부했는지.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문제를 돌려요. 네가 더러워서, 네가 예민해서, 네가 문제라고요. 그렇게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거죠. 지원 씨의 말은 은지 씨의 모든 의문을 풀어줬어요. 카페를 나서는 은지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자기 탓이 아니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 씨는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얼마나 많이 자책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게 헛수고였던 거예요. 민수 씨는 처음부터 은지 씨를 사랑할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요. 그저 통제하고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싶었을 뿐이었죠. 은지 씨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시댁의 반응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요. 무엇보다 민수 씨가 어떻게 나올지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은지 씨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원 씨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떠올랐거든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은지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민수 씨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일상적인 대화를 기록했어요. 너 오늘도 그 냄새 나는데 좀 신경 쓰지 그래. 너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네가 만진 건 다시 닦아야 해. 민수 씨의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은지 씨는 민수 씨가 SNS에 올린 사진들도 모았어요. 회사 동료들과 스킨십하는 모습, 식당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모습.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민수 씨였죠.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기록했어요. 며느리가 참아야지라는 말,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라는 말들도요. 은지 씨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전문 상담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담사는 은지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해요. 지원 씨가 은지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수 씨 전 여자친구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만나볼래요? 은지 씨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민수 씨의 첫 번째 여자친구였던 수진 씨도 함께였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민수 씨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죠. 수진 씨도 똑같은 경험을 했대요. 처음엔 다정했던 민수 씨가 점점 변했고 자신을 더럽다고 했으며 결국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게 학대인 줄도 몰랐죠. 그냥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세 사람은 민수 씨의 패턴이 완전히 똑같다는 걸 확인했어요. 처음엔 다정함으로 다가가고 관계가 깊어지면 거리를 두고 상대방을 통제하며 결국 무너뜨리는 패턴이요. 수진 씨와 지원 씨는 은지 씨를 응원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번엔 민수 씨가 책임을 져야 해요. 은지 씨는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어요. 자신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는 은지 씨를 진단한 뒤 말했어요. 중등도 우울증이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보이네요.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은지 씨는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부 문제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은지 씨가 모아온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녹음 파일, 사진, 진단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요. 이 정도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를 입증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남편 측에서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패턴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니 승산이 있어요. 은지 씨는 드디어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지 씨는 조용한 주말 오후를 택했어요. 민수 씨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다가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민수 씨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뭔데? 은지 씨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민수 씨는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은지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5년 동안 계속 힘들었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민수 씨가 비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너 정신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은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신과 다녀왔어요. 우울증 진단받았고요. 원인은 당신의 정서적 학대예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서적 학대? 내가 언제? 은지 씨는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그리고 당신 전 여자친구들도 증언할 거예요. 민수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은지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더럽다고 했고 스킨십을 거부했고 제 자존감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학대예요. 민수 씨는 발악했어요. 그게 무슨 학대야. 나는 그냥 깔끔한 성격일 뿐이야. 은지 씨는 준비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가 회사 동료들과 스킨십하는 사진, 식당에서 같이 먹는 사진들이요. 그런데 왜 밖에서는 멀쩡하죠? 저한테만 그러는 건 선택적인 거예요.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고칠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하지만 은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전 이미 결심했어요. 민수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네가 이기는 줄 알아?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얘기 들었다. 우리 집에 당장 와. 은지 씨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없어. 은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봤자 법정에서 이기지도 못할 거야.
증거가 뭐가 있는데? 은지 씨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전 여자친구들의 증언까지 있어요.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인생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네요? 은지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인생은 이미 5년 동안 망가져 있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되찾을 차례예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회유를 시도했어요. 돈이 필요한 거야? 얼마면 되는데? 은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돈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고 싶어요. 민수 씨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은지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했죠. 민수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지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아내가 망상이 심해서 이혼하자고 한다며 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는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진실을 알렸어요. 그들은 모두 은지 씨 편이 되어줬습니다. 민수 씨는 은지 씨에게 계속 연락했어요. 문자로, 전화로, 때로는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은지 씨는 단호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 씨의 문자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후회할 거야. 은지 씨는 그 문자들도 모두 증거로 모았어요. 오히려 민수 씨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자료가 됐죠. 재판날이 왔어요. 은지 씨는 떨렸지만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 씨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이 여성은 남편의 깔끔한 성격을 학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입니다. 하지만 은지 씨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민수 씨가 회사 동료들과는 스킨십하는 사진, 은지 씨에게 혐오 발언을 한 녹음 파일, 그리고 우울증 진단서까지요. 판사가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결벽증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수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5년 동안 제 자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매일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원 씨와 수진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민수 씨와의 관계에서 똑같은 패턴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원 씨가 말했어요. 민수 씨는 처음엔 다정했어요. 그런데 점점 저를 더럽다고 표현했고 저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수진 씨도 증언했어요. 저는 더 어렸고 민수 씨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생겼어요.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3명의 여성이 모두 같은 패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민수 씨 측 변호사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럽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은지 씨를 바라봤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민수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이 인정됐어요. 게다가 위자료도 상당액이 책정됐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사는 덧붙였어요. 피고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민수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지배하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시댁 식구들도 말없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들도 아들의 문제를 이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은지 씨는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지원 씨와 수진 씨가 은지 씨를 안아줬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은지 씨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는 집이었죠. 은지 씨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꾸준히 받았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은지 씨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은지야,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은지 씨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요. 거울을 보는 것도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자신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어느 날 은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따뜻하게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지 씨는 이제 예전의 자신을 되찾았어요. 아니,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야겠네요. 가끔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그때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은지 씨는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원 씨, 수진 씨와도 자주 만났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치유를 도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앞으로 나아갔죠. 은지 씨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자신이 더럽지 않다는 것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은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은 은지 씨의 친구분이셨어요. 은지 씨가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벽증이나 깔끔함을 핑계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건 사랑이 아니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